박수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책을 이제 왜 이걸 이거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시면 그걸로 보시고 왜 이제 2페이지예요. 왜 이제 이걸 하면서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 사회가 워낙 이 사회에 논쟁이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 되게 인터넷이 워낙 발달한 나라인데다가 좁아가지고 엄청나게 화력이 금방 붙고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거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제 이국종 교수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온 병사를 이제 우리 쪽에서 구해가지고 이제 의료행위를 해줬는데 이국종 교수가 이제 해줬는데 이제 거기 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다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북한보다 한국 사회가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병사가 뭐 한국에 뭐지 이쁜 연예인이 많다 어쩌고 막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막 신문 기사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구에서 수술을 해줘 보니까 몸 안에서 막 10종류 이상의 막 기생충이 발견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를 기사로 다 내보냈어요. 근데 그거의 맥락은 이제 북한보다 남한이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기사였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그건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환자의 신상 정보를 그렇게 다 까발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국종 교수도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 했는데 이제 지금 여론은 어떠냐면 거의 김종대 교수가 가루가 되도록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의당이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그나마 있는 지지율 다 까먹을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국종 교수한테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심지어 뭐 나오는 드라마 뭐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그분 나온 뭐 말하는 대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MBC 스페셜이랑 뭐 EBS 명의에도 나왔었거든요. 다 봤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분이 이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제 한국의 열악한 그 외상 의료센터를 만들게 됐었는지 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논쟁을 볼 때마다 한국 사회가 진짜 깝깝한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와 봤어요. 19조 1항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리고 2번은 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그냥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과연 이 북한 병사를 수술하고 나서 그 의료 행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도 되느냐 아니냐는 여기 보시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가 이 법에서 명시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냐, 그러니까 공개해도 된다고 규정된 경우냐, 그러면 그걸 판단을 누가 했느냐, 거기에서 국가기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어디서 그걸 결정했느냐, 이런 거를 밝히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방부는 적절하게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법대로 했는지, 안 했다면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누가 이걸 명령했는지, 기자들은 이런 걸 파면 돼요. 이런 걸 파고 법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이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국종 교수 고생하는데 왜 그러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생한 사람 뭐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뭐 왜 판을 깨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항상 삼천포로 가요. 그러니까 거의 감정 싸움으로 가고, 그때부터는 이게 뭐 위법인지 아닌지 또는 뭐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의 뭐 개싸움을 하죠. 개싸움.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모든 토론이 굴러가는 게 거의 다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시작으로 넘어오면 다 수학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원래 다 수학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다. 왜 이렇게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룰이 있잖아요. 판단 기준이 다 있어. 근데 왜 이 판단 기준이 작동을 안 하는가? 사람들은 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가? 이게 다 수학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데, 그 수학 책에 보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수학을 가르칠 때 항상 수학의 교육의 의, 벌써 주시는 거예요? 수학 교육의 의의가 뭐라고, 여러분들 수학 교육의 의의가 뭐라고 돼 있나요?
교과 과정에서 배울 때. 그렇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논리적 사고를 배양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 떠올려 보세요. 반에서 전교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애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이나요? 그 이미지 딱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고 되게 그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빠져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 실제로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오덕이고 왕따예요. 예, 예. 그냥 다 뭔가 막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수학의 5대 천재를 뽑아라 이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뽑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세계에서 누구나 다 얘는 인정해주는 천재 있어요. 뉴턴. 미적분 만드는 애예요. 뉴턴. 그 다음에 가우스라고 자고 일어나면 공식 하나씩 나오는 애 있어요. 수학계의 모차르트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모차르트가 있다면 모차르트가 드르르 음악만 듣고 미솔레 파시로 막 이러듯이 가우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막 문제 내고 막 이렇게 야 이거 10분 있다가 와서 풀어볼 테니까 10분 있다 와서 물어볼 테니까 풀어봐 라고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선생님 얼마예요? 이런 애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공식 하나씩 나오고 막 이런 애고 그 음악의 베토벤 그 귀가 멀었잖아요. 성인 이게 수학 쪽에도 있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멀었을 때 데미지가 제일 크잖아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럼 수학하는 사람은 데미지가 뭐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쵸, 뇌인데. 아이, 정말. 그래서 눈이 멀었는데 수학을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일러라고 얘도 어딘가에 지나는데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갈 때 스위스 태생인데 워낙 그때는 이제 조명도 발달하지 않고 이런 때잖아요. 근데 수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밤에도. 그냥 그런 애 있잖아요. 막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잠을 안 자. 풀릴 때까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3일이고 4일이고 막 밤새서 풀고 막 이런 애가 있어요. 오일러라고. 그런데 얘가 하도 그렇게 심하게 수학 문제 푸는데 조명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한쪽 눈이 녹내장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일러라고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자화상 자체가 이게 짝눈이에요. 한쪽 눈이 거의 감긴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눈이 한쪽이 시력이 떨어지면 알겠지만 나머지 한쪽도 곧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수학을 좋아하고 이게 선천적으로 긍정적 예. 너무 빨라요.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애라서 한쪽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공부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쪽 눈도 시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 감고 수학 문제 푸는 연습을 시력이 떨어지기 전부터 했습니다. 진짜 오덕이죠. 그래가지고 눈 감고 수학 문제 푸는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눈이 양쪽이 거의 다 실명이 된 상태에서도 발표한 공식 논문이 100개가 넘으니까. 근데 그 오일러도 5대 천재 안에 못 들어가요.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가우스 꼭 들어가고요. 뉴턴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애가 꼭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다 전부 오덕이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탈리아가 있으면 이탈리아가 장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지도가. 그리고 그 끝에 시칠리아라고 섬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리스, 로마는 다 도시국가라서 이 시칠리아 섬 자체도 독립된 도시국가였는데 이제 로마에서 시칠리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복하려고 넘어올 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땅바닥에 막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고 막 그때는 노트가 없으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원을 그리고 막 이렇게 수학 공부 중이었대요. 근데 70살 때쯤 됐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수학자일 때. 근데 로마 병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원을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 병사한테 신경질을 냈어요. 너 때문에 그림 지워졌다고. 그러다 찔러서 맞아 죽었어요.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애가 있다. 이런 애들 솔직히 안 죽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인류의 약간 인류 공통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전쟁이 났다. 그럼 거기 갔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그런 건 인류 공통의 자산이 근데 아르키메데스인지 모르고 죽인 건데 얘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죽었고 가우스라는 애는 말년에 괴팅엔 대학의 천문대 학장을 지냈는데 11년 동안 천문대에서 안 나왔습니다. 천문대에서 11년 동안 살아 그냥 별 보고 수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대부분 다 이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너무 인트로가 길었네. 이거 1시간 안에 끝날까요? 그래서 결론은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수학을 공부해서 논리적 사고가 키워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실제로 대부분 다 수학 공부를 기계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학생들한테 벡터는 왜 배우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학생이 성적과 무관하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학 가려고요. 그러니까 수학사에 있어서 이 벡터라는 게 왜 생겨났고 이걸 알면 뭘 해결하는 데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벡터 다음 전 과정은 뭐고 그 다음 과정은 뭐고 이거를 유기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그냥 공간도형 단원이 뭐 어디에 나오고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풀면 돼 이런 것만 너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실 논리적 맥락을 전혀 몰라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수학의 논리가 발전하는 맥락, 역사 이런 일종의 고고학적 탐험이죠. 예, 수학을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제 보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아까 말한 법을 예로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논리적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국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게 사실 다 수학적인 논리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법을 잘 해석하고 법에 따라서 이걸 뭐 불리한 법은 법을 바꾸자고 얘기해야 되겠죠. 유리한 법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맘상모에게 불리한 상가법 어디를 고쳐야 될까? 또는 맘상모에게 상가법의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작성되는 그 순서, 맥락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수학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빨리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전시했던 사진이에요. 작년에 보면 이제 DPPA 전시실이라는 데서 전시했던 그림인데 점으로 그린 세상이라는 제목이고 이게 점묘화예요. 점묘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점 찍어서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점으로 찍어서 그린 그림이다. 근데 이거 수학에서는 점묘화는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의 유클리드 원론 제1권에 보면 첫 번째 정의가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점은 부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점은 길이나 면적이 없어요. 점은 수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수학은 길이도 없고 면적도 없어요. 위치만 있어요. 위치. 그래서 점은 쉽게 얘기하면 길이도 0이고 면적도 0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점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0을 맨날 더해봐야 0이잖아요. 0을 아무리 곱해도 0이고 그래서 수학에서는 점은 아무리 많이 찍어도 면적도 0이에요. 그래서 점으로 수학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점묘화라는 걸 그리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수학의 세계에는 점묘화가 없다. 수학의 세계에는 점묘화가 없습니다. 논리적 모순이에요. 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여러분들 유명한 그림이에요. 알죠? 저도 조사해 왔는데 제가 뭐 미술 전공자 조르주 세라라는 사람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를 오랍니다. 대표적인 점묘화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점 찍는 방식으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그린 건데 수학의 세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정의는 되게 엄밀한 반면에 되게 엄밀해요. 애누리가 없어요. 무조건 O 아니면 X예요. 어떤 애를 문장을 딱 들이대고 이게 맞아 틀려 그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맞다 틀리다. 또는 이 정의에 부합하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학은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현실과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현실 세계는 그렇게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 볼록하다라는 거 수학 용어에 있어요. 볼록하다.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의 아랫배가 볼록하다 라고 했을 때 볼록하다는 거를 현실 세계에서 뭐 예를 들어 얼굴이 볼록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볼록하다는 말이 해석이 다 다르겠죠. 뭐 저 정도면 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배가 너무 나왔는데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수학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수학의 정의입니다. 오른쪽에 딱 봐도 볼록해 보이죠. 이 도형이, 이 동그란 도형이 이거는 딱 봐도 안 볼록해 보이죠. 수학의 정의는 뭐냐? 도형에 속하는 임의의 두 점을 찍어요. 아무거나 두 점을 찍어요.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려요. 그랬을 때 선분이 도형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볼록하다고 정의해요. 이해하시겠죠? 도형이 있어야죠. 이 정도 수학도 힘들다. 이거는 이제 뇌를 안 쓰겠다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자,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 이 동그란 도형, 이 색칠된 도형, 거기 안에 점을 아무거나 두 개를 찍어요. 이렇게 찍어대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찍어. 그 다음에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려. 여기 보시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렸잖아요. 선분을 그렸잖아요. 아무데나 두 점을 찍어.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려. 그랬더니 선분이 100%다 도형 안으로 들어갔어.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볼록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얘는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점을 선택했죠. 그래서 선분을 그렸죠. 그랬더니 일부가 삐져나갔죠. 일부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러면 볼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모든 용어의 정의가 무조건 OX. 어떤 도형을 주고 얘는 볼록해 안 해?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볼록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요. 그 중간은 없어요. 수학은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well defined 되어 있다. well defined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의가 써먹기 좋은 정의다. 괜찮은 정의다. 그래서 볼록하다는 well defined 된 정의예요. 근데 어떤 수학에서 뭔가를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에 O도 아니고 X도 아닌 애매한 케이스가 생겨. 그러면 수학에서는 그 정의를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는 못 쓰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볼록하다의 수학적 정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서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아주 명확해요. 여기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따서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법률은 보면 1조의 목적이 나오고 2조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상가법 보세요. 상가법 1조 상가법의 목적, 2조 상가법의 정의 이래가지고 임차인이라 함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기사 난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월 50만 원 한도의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소주방, 모텔, 노래방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가 8월 11일 날 낸 기사예요. 이 기사의 목적 뭐겠어요? 청년수당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다. 그 박원순 나쁜 사람 이렇게 욕하려고 쓴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거 갖고 논란을 할 때 우리는 아까 이국종 교수처럼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처럼 안 싸우려면 야 이 감정적으로 야 어떻게 돈 받아가지고 모텔을 가 막 이러고 싸우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관련된 법을 봐요. 그럼 관련된 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수당이 나갑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 보세요. 항상 제일 앞쪽에 용어의 정의 항상 정의가 나와요.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청년은 나는 마음은 청년. 그러나 법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나 청년이야 아니냐 판단해줘 라고 할 때 법은 무조건 너는 청년이야 아니야 무조건 OX로 나옵니다. 답이. 그렇게 용어를 정의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했냐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을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말장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취업을 원하는 애가 왜 소주방을 가냐 왜 모텔을 가냐 야 취업을 원해서 취업을 원하려면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되고 여유로운 생활에는 당연히 여가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도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주방도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아유 어떻게 모텔을 가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야 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저게 취업을 원하는 행위냐 아니냐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럼 여기 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게 논란이 제일 많이 되겠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행위는 뭘까? 이건 뭘로 증명할까?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나이는 대통령령으로 또 정한대요. 그래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이게 대통령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정이 나옵니다. 청년의 나이 두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청년이에요. 이거 아니면 청년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 둘 중에 하나, 두 개 만족해야 돼요. 15세 이상 29세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은. 그러면 이제 이 법 갖고 말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청년특별시 청년기본조례 6조. 그러면 청년 정책은 또 뭐냐? 거기에 보면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청년의 정치경제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의 부채 경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장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러면 모텔에 가서 자면 안 되는데, 그러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월세 지원해주고, 그러면 걔 자취방 가서 자면 어떻게 되냐? 연인들이. 그러면 그건 되는 거냐? 이러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뭐든지 법의 구조는 철저하게 수학의 언어 구조를 윤호필 씨 아름다운 것도 왔네요. 예, 법에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현대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만든 그리스 수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스는 이집트하고 지역적으로도 인접해 있기도 하고 문명적으로도 이집트가 먼저 발달을 하고 그리스가 나중에 발달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기원전 10세기, 9세기, 8세기까지만 해도 그리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집트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기원전 한 6세기쯤 되면 이게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더 이제 이집트는 점점 저물고 그리스가 더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일강 유역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나일강은 이제 범람을 자주 해가지고 그 하구 쪽에 삼각지가 비옥한 토지가 발달한 대신에 범람을 할 때마다 해마다 토지가 모양이 바뀌어요. 홍수가 매년 일어나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이거를 국가 통치자는 맨날 알려줘야 돼요. 해마다 새로 측량을 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논을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논 모양이 맨날 바뀌어. 스트레스 이빠이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 땅이고 막 세금은 누가 얼마 내야 되고 화나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측량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기하학, 도형을 다루는 수학학문을 기하학이라 그래요. 이 기하학의 어원 자체가 지오메트리인데 지오와 메트리의 합성어인데 지오는 땅이라는 뜻이고요. 메트리는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땅을 측량한다. 거기서 도형의 유래, 기하학의 유래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발달한 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공학이에요. 공학. 예, 공학. 누가 더 땅을 잘 재냐, 모양을 잘 정확하게 재냐, 넓이를 정확하게 재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집트 왕의 석이 맨나 벽화예요. 여기 보시면 뭐 하는지 알겠죠? 여기 벼 있잖아. 이게 쌀 막 이렇게 농작물 있고 사람들이 서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줄 선 사람이 있고 이게 당연히 이 얘들의 십장이겠죠. 줄 있고 여기 오른쪽에 사람이 보면 여기 여인이 머리에 쌀리고 있고 손으로 밥 들고 있고 얘 저울 대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겠어요? 쌀 세금으로 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되게 농경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땅을 잘 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누가 했느냐? 왕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했어요. 그래서 석이 맨나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 벽화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미술이나 예술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미학적으로 보시더라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이건 곁다리인데. 평면. 되게 단조롭죠. 모든 사람이 동작이 거의 똑같이 묘사되잖아요. 키도 다 똑같죠. 키도 다 똑같고 몸동작도 다 똑같죠. 이거 이집트의 특징인데 이따 얘기할게요. 3000% 빠지면 여러분들이 제지해주세요. 그런데 그리스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피라미드 높이를 재는데 이게 탈레스라는 애예요. 이게 보면 최초의 뭐 과학자, 최초의 뭐 자연 철학자 이런 이름이 붙는 애인데 탈레스라는 애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탈레스 지가 서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랑 그림자 끝이 같은 지역에 서가지고 이게 비율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게 나의 그림자가 2대 1이다. 그러면 여기가 200m면 피라미드 높이는 100m겠네? 2대 1, 2대 1. 여기가 2m, 1m면 피라미드는 200m, 100m겠네? 이렇게 수학으로 피라미드 높이를 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제로 못 재잖아. 측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측량이었던 것이 그리스로 넘어오면 학문이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오늘 나오는 유일한 수학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싶으면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원뿔이에요. 원뿔. 이건 원 기둥이에요. 이게 원 크기는 똑같아요. 원 크기는 이거를 수학에서 민면이라 그래요. 민면은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기둥이고 얘는 뿔이에요. 그럼 이거 부피비가 몇 대 몇일까요? 당연히 얘가 부피가 더 세겠죠. 부피비가 3대 1이에요. 3대 1인데 이집트 애들은 멘탈이 이걸 3대 1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이걸로 그릇에다가 3번 부어 담아요. 3번 부어 담으니까 꽉 차네. 비율 3대 1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 애들은. 그리스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증명을 하는데 뭐 허벌 납니다 진짜. 증명은 그리스 애들의 증명이에요. 먼저 자 1단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이해하세요. 이거 두부라고 생각하세요. 두부 이거는 동그랑땡. 그래서 칼로 어떻게 두부를 썰었어요. 칼로 두부를 다다다다다 썰었어요. 칼로 동그랑땡을 다다다다다 썰었어요. 그 다음에 계단형으로 옆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옆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부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냥 자르기만 했어요. 그러면 양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그래서 일단 1단계 모양이 달라도 밑넓이와 높이가 같으면 부피가 똑같다. 밑넓이와 높이가 같으면 양이 똑같다. 1단계. 자, 2단계입니다. 그러면 2단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육면체가 있을 때 여기 제가 직접 칠한 거예요. 그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잘 그리지 않았나요? 예. 아, 눈물 나죠. 제가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요거가 요거예요. 밑에 한 조각이 이거를 두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일 쉽게. 이걸 4등분 냈어. 4등분 내서 배열을 바꿨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배열을 바꿔서 얘가 요거예요. 얘가 요거고 얘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부피 달라요?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죠. 그냥 잘라서 위치만 옮긴 건데. 그러면 얘하고 얘는 높이가 똑같은 애예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 부피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똑같죠.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모양이 달라도 밑넓이하고 높이가 똑같으면 부피가 같다. 그리스 애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3단계. 아, 이거 뭐 이 정도 할 수 여러분들 이게 야 진짜 힘들죠? 여러분들 여기 육면체 보이시나요? 육면체? 이걸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육면체 하나를 3개로 쪼갤 텐데 친절하게 색까지 칠했어요. 색까지 칠했으니까 그냥 공간 지각 능력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냥 애만 써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을 밑면으로 하고 여기가 꼭지점이 요렇게 판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밑에가 주황색인데 이게 주황색이고 이게 노란색인데 스캔트니까 약간 색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 밑에 주황색이고 여기가 꼭지점이 요거 모양도 그대로 옮겼어요. 이거 제가 다 펜으로 그리고 연필로 한번 그리고 그 위에 사인펜으로 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쪼개내.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거 뒷면 보여요? 뒷판 노란 거 뒷판. 그 다음에 얘가 꼭지점 요렇게 쪼개내.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쪼개면 이 3개는 똑같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치가 같은 데를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직각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여기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만 놓은 거지 똑같은 도형이에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그런 것도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똑같은 거 3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밑면은 넓이는 그대로 두고 꼭지점 위치만 바꿔서 높이는 똑같은데 위치만 바꿔요. 그러면 얘하고 부피가 같겠죠. 그럼 잘 보세요. 원래 육면체랑 밑면이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원기둥. 그 다음에 원래 육면체랑 밑면이 똑같고 얘랑 높이가 똑같은 원뿔. 얘는 얘랑 부피가 같고 얘는 얘랑 부피가 같고 근데 얘는 얘랑 부피가 같고 근데 얘는 얘를 3등분한 거고 3대1이다. 대충 와닿아요?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밑넓이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얘랑 부피 같다. 밑넓이 똑같고 높이 똑같은 두부구 동그랑땡이에요. 얘랑 부피 같다.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부피 같다. 밑넓이 같고 높이 같으니까. 근데 얘는 얘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3대1이다. 이게 그리스식의 이게 파일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 2분 정도 골똘히 생각하면 깨달음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군요. 역시. 그래서 그리스 애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 애들은 왜 이렇게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나 보면 이 두 사회의 특징을 보시면 이집트는 종교와 신 중심의 사회예요. 신정일치 사회예요. 여기 왕인 파라오가 동시에 신격이에요. 거의. 반면에 그리스는 인간 중심의 사회인데 여기 사회 정치 체제는 여러 번 바뀌어요. 사회마다 되게 달라요. 참주제, 과두제, 민주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실험이 되게 많이 돼요. 사회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데 참주제는 독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두제는 귀족정, 쉽게 얘기하면 여러 명이 다스리는 거고 민주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랑 비슷한데 여기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이상화되는데 이 민주주의제 다 아시죠? 노예는 해당 안 되고 여성도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여성 투표권 없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을 차등 준다든지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거보다는 훨씬 더 발달한 사회다. 그래서
얘네는 신정일치의 사회고 내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영원히 불멸한다고 믿고, 그래서 죽은 뒤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실 건가,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반면에 얘네는 현세적 세계관, 지금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살자,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차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딱 그림 보시면 차이가 딱 보이지 않아요? 그림에서도 어떤 느낌이 보여요? 보면 일단 이거는 저도 미학 공부를 좀 했어요. 이게 먹고 살려고. 이걸 보시면 얘의 특징은 보면, 이게 보세요. 얘는 머리는 옆 모양이에요. 몸통은 정면이에요. 근데 다리는 다시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동작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다 이래요, 다. 머리는 옆을 보고 있고 발도 옆으로 가 있는데 몸통만 정면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처럼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3등분 한 다음에 얘 이렇게 돌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집트 그림은 다 이래요. 그래서 현실에는 없는 그림이에요. 이걸 보시면,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정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자체가 굉장히 그 영원성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동적인 장면들이 거의 안 나오고 굉장히 정형화돼. 그 다음에 이거 특징이 있는데, 이 그림이 전부 다 벽화예요. 그 벽화는 어디에 있냐?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벽화 그리는 건 다 부자예요. 그리고 사람들 왕창 동원해서 그리겠죠. 그래서 전부 다 집단 미술이에요. 집단 미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림이 정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집트는 또 하나 특징이 그림의 저자가 없어요. 다 집단적으로 창작하기 때문에. 반면에 그리스는 보시면 벌써 그냥 확 느낌 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막 현실적이고 막 동적이고 막 살아있는 느낌 막 이런 거고, 이거 저자가 다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개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상을 반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 사회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싸우게 되는데, 이거는 라파엘로가 그린 1510년에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이거 상상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리스의 유명하다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여기 동그라미 그린 애들이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애들인데, 오늘 그리스에서 얘기할 애들은 딱 얘들 2명만 강조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일 유명한 애들 누굴까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보통 그리스 3대 천왕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걔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는 여기 옆에 있어요. 예, 소크라테스는 근데 이제 플라톤의 스승, 이렇게 3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얘가 얘 스승이고 얘가 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플라톤이 다 책을 썼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거는 다 플라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플라톤이 뭐 지가 해석했기 스승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히파티아라고, 영화 아고라라는 영화 있어요. 그리스 망해갈 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독교들이 불태우는 영화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저물고 기독교 문명으로 넘어가는 AD 3, 4세기를 다룬 영화인데, 히파티아가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대관장 딸인데, 보통 뭐라고 수사가 나오냐면 뭐 최초의 여성 수학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애예요. 그거 뭐 알 수는 없죠. 얘가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중3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치. 얘가 유클리드. 손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콤파스 들고 있어요. 콤파스 들고 이게 기하 연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인터넷 뒤져보시면 여기 있는 인물들 다 나와요. 되게 재밌는 애들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조로아스터도 있고요. 조로아스터, 뭐 짜라투스트라라고도 하죠. 니체의 책에 나오는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뭐 그거고요. 여기 보면 터번슨 이슬람교도도 나와요.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럼 그리스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얘네만 봅시다. 다 보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보시면, 물론 그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사실상 플라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졸리시죠? 제가 잘 설명을 할게요. 플라톤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라고. 그래서 너무 오늘날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 거기도 신 다 믿어요.
그죠? 제우스가 막 번개 던지고 막 얘네도 자연현상 설명 안 되는 건 막 신이 노했다 이러고 막 파도 치면 막 포세이돈이 화났다고 그러고 막 화산 폭발하면 막 하데스가 뭐 화나가지고 뭐 뱉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얘들도. 그러니까 얘들도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다 신에 의지해요. 근데 이집트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거를 인간의 언어로 논리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플라톤은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들어갈 텐데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람을 보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얼굴이 둥근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둥글다고 그래서 얼굴이 완전하게 원인 사람은 없잖아요. 진짜 얼굴이 완전 원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상대적으로 더 둥글고 뭐 덜 둥글고 이 정도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완전한 원은 세상에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원이라는 걸 개념을 아냐? 예를 들면 개가 있다고 쳐봐요. 개가 막 지저대. 근데 개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다 개라고 부르냐? 개의 완벽한 형태가 완벽한 이 개념이 어디에 있길래 이걸 다 개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플라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데아 세계가 현실에 인간은 모르지만 인간이 없는 어딘가에 이데아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완벽한 개념이 있다. 원 딱 있고 개 딱 있고 완벽한 이 개념들이 딱 있어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거를 얼핏 안다. 왜 하냐? 사람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어서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그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간다. 이데아 세계로 갔다가 윤회설을 믿어요. 여러분들 플라톤이라고 막 철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애라고 해서 무슨 말이 다 합리적인 게 아니 이상한 것도 막 하여튼 윤회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어쨌든 이데아 세계에 잠깐 갔다 오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얼핏 떠오른다. 이거를 상기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어디선가 봤는데 이런 기억을 상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데아 세계가 있다. 이데아 세계가 신들의 세계, 완벽한 세계, 완벽한 개념이 구현된 세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갔다 온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애가 어떻게 수학을 그렇게 강조를 하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얘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런데 사람이 이 완벽한 이데아 세계를 인식을 하는 것은 감각으로는 안 되고 뇌를 써가지고 이성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려면 엄청나게 논리적인 철학적인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학이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데아 세계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플라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수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방법론을 저서에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얘가 쓰는 책이 대화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화편이라는 게 한 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진 책들을 통틀어서 대화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걸 대화편이라고 하냐? 책 내용이 다 소크라테스가 누구랑 대화하는 내용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스승의 권위를 파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유명했으니까 워낙.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누구랑 얘기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책 내용이 다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막 얘기해. 예를 들면 뭐 시민의 윤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 틀렸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아까는 그렇다며.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냐?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봐라. 네 생각이 짧았잖아. 그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도장 깨기처럼 한 명을 갖다 놓고 개쪽을 주면서 계속 논리적으로 아주 박살을 내요. 얘가 스스로 시인할 때까지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이거 인정할 때까지 그냥 계속 막 박살내요. 책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이거라며. 근데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화편이라고 불러요. 그런 책들을 다 통칭해서.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예를 들 때 수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수학 얘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학적 방법론이 가장 완벽한 세계로 이르는 도구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스승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얘는 제자예요.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애예요. 스승이 마음에 안 들어. 특히 이데아 세계는 인간이 확인할 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이 스승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야, 니네 아무리 많은 개를 봐봐야 거기에 개의 이 개념은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야, 사람들이 이데아 세계에 갔다 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개들 보고도 거기서 다 일반화 시켜서 개의 특징을 다 만들어내지 않냐. 예를 들면 다리 4개 있고 꼬리 있고 뭐 이렇게 뭐 주둥이 나와 있어서 막 짖고 뭐 이렇게 개의 특징이 대충 몇 년 살고 개의 특징을 다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개의 특징을 다 뽑아내지 않냐. 사람들이 그렇게 뽑아낸 특징이 모여서 개가 되는 게 아니냐, 개라는 개념이. 그래서 얘는 이미 개별적인 존재들의 개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 안 가도 열심히 관찰하고 이러면 다 알아낼 수 있다. 그거를 형상이라 그래요. 왜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얘는 관찰, 감각, 인과 이런 거 중요해요. 플라톤은 예술을 되게 하등한 걸로 여겨요. 왜냐하면 이데아 세계가 완벽한 거고 현실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야. 우리는 늘 그림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 개념을. 근데 예술은 그걸 또 모방한 거야. 모방이야, 모방이야. 그러니까 개허접하다. 그래서 예술은 되게 하등하다고 여겨요. 반면에 아리스토텔, 그래서 플라톤은 실제로 열심히 철학하고 수학 공부해라. 그래서 똑똑 그 언어를 익힌 철인들만 정치해야 된다. 철인, 여기서 철인이 몸이 철인 이럴 뜻 아니에요? 철학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주의자예요. 어릴 때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만 정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시민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하고 감각하고 거기로부터 경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유추하고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일정한 지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과두제나 참두제, 아까 말한 소수에 의한 지배에 적당한 사람이고 또 신의 언어에 되게 적당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건 다 이데아로서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건 신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얘는 딱 꼭 민주주의가 최선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과두제, 참두제, 민주제 세 개를 이용하면서 참두제보다는 과두제가 낫고 과두제보다는 민주제가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민주제가 자기가 말하는 뭐 중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양대 뿌리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대 철학까지 다 기본 뿌리예요. 그냥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선언적인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열심히 철학을 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단련을 하면 된다 라는 뿌리가 하나가 있고요. 배터리 얼마 안 남았네. 예,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자, 얘는 반면에 이제 과학 실험처럼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예, 경험하고 계속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철학의 양대 뿌리예요. 이런 수학을 집대성한 책이, 수학으로 집대성한 책이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엘리멘트의 복수형 원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화법이 가진 자신감 보이시나요? 원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자신감? 내 말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제집 중에 수학의 바이블이 있어요. 수학의 바이블, 성경이라는 뜻이죠. 수학의 정석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이 다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 내 것만 보면 돼. 내가 정답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든 원리를 다 설명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유클리드가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유클리드 원론. 얘도 똑똑한 애지만 얘는 흔히 말하는 백과사전적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지식들을 딱 긁어 모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소팅을 하네요. 순서를 따다다다 매기네요. 그래서 얘가 원론이라는 책에 보면 아까 나왔던 점이란 그러니까 부분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얘 책의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원론을 만드는데 얘의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학이라는 게 논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까 봤지만 뭔가를 증명을 하려면 또 이미 뭔가 밝혀진 뭔가를 이용해야 돼요. 이런 되게 논리적인 구조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논리적 구조에서 항상 제일 인류가 접한 고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논리를 중요하게 여겨. 야, 이거 뭔가 증명해야 돼. 또 뭔가 증명해야 돼. 논리적으로. 막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것에서 봉착하는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예를 들면 과학에서 생명체의 진화를 연구를 하는데 얘는 뭐 얘에서 왔고, 얘는 얘에서 왔고, 얘는 얘에서 왔고, 얘는 얘에서 왔고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막히는 게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태어났냐? 생물에서 해명을 못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유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아직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지구의 나이를 막 역추적해 가잖아요? 역추적해 가요? 역추적해 가는데 아니 그러면 최초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제일 유력한 게 빅뱅설이잖아요. 한번 빵 터져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우주 크기의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몰려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가세요? 근데 아무튼 빅뱅설은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고도로 압축된 한 점에서 이게 터지면서부터 빡 우주가 팽창을 시작해서 지금 145억 년이 지났다는 건데 물리에서도 이건 설만 있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물리에서도 설명을 잘 못해요.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증명하지 않고 뭐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출발점이 있어야 이걸 갖고 뭐 그 다음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수학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리, 액시엄. 증명하지 않고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 공리입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인정하자는 거예요. 뭔가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거기서부터 그 다음 걸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이거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마우스다. 이거는 증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우스다.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마우스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정의는 참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볼록하다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있고 이제 이 공리와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 가능한 애들을 성질이나 정리라고 하고 성질이나 정리를 증명하는데 추가로 쓰이는 걸 보조정리라고 하고 얘들을 증명할 때 항상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인 명제 공리.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에 나오는 공리 5개예요. 여러분들 진짜 말장난처럼 보일 거예요. 1번 동일한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어쩌라고. 졸라 짜증나죠. 이게 공리예요. 이거는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증명하지 말고 그래야 뭘 하지. 5번째 공리 보세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막 화딱지 나죠. 진짜 당연한 얘기를 뭐 하려고. 이거는 증명하지 말고 참으로 받아들이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법구조에서는 공리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이쯤 배웠으면 법구조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거 공리에 해당하는 거 헌법이 공리입니다. 법구조에서는 헌법이 공리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근데 헌법도 인간이 만든 거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수학에서 공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당연히. 왜? 인간이 만든 논리라서. 이게 허점이 발견돼요. 이거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작살났어요. 19세기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자가 5명이 있고 여자가 5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명씩 짝을 줘요. 그래서 5쌍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있다고 해봐요. 1, 2, 3, 4, 5, 6, 7, 8, 9, 10 무한히 가는 자연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짝수의 집합이 있다고 해봐요. 짝수의 집합 2, 4, 6, 8, 10, 12 이렇게 짝수만 있다고 해봐요. 아까 말했지만 5명 남자 여자 5명이 있을 때 한 명씩 짝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5쌍을. 이거를 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1:1 대응이라 그래요. 1:1 대응. 1-to-1 and 1-to. 예, 1-to-1 and 1-to correct pandance라고 하는데 1:1 대응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한 명씩 짝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남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뭐 모자르는 사람 없이 다 한 명씩 짝이 되었네. 1:1 대응. 여기도 5명, 여기도 5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수 1, 2, 3, 4, 5, 6, 7, 8 있어요. 2, 4, 6, 8, 10, 12, 14 짝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가 2배 한 애를 짝을 지어준다고 해봐요. 1은 2랑 짝을 짓고 1은 4랑 짝을 짓고 3은 6이랑 짝을 짓고 4는 8이랑 짝을 짓고 이렇게 2배 한 숫자랑 짝을 지어줘요. 그러면 1: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1, 2, 3, 4, 5, 6, 7, 8 여기는 2, 4, 6, 8, 10, 12 근데 2배 한 애랑 짝을 지어줘요. 그러면 짝이 없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누가 생겨요? 다 짝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2, 4, 6, 8, 10, 12는 1, 2, 3, 4, 5, 6, 7, 8, 90 얘네들의 부분이죠. 근데 둘이 크기가 똑같네. 1:1 대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게 19세기에 이게 무한의 세계로 가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유한의 세계에선 맞는데 무한 집합으로 가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칸토르라는 애가 19세기에 집합론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칸토르라는 수학자가. 그래서 얘가 살아생전 또라이 취급을 받으면서 온 수학계에서 왕따를 당해요. 이 무슨 궤변이냐? 막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다가 얘가 결국은 이제 말년에 진짜로 정신병원에서 몇십 년을 보내다가 우울증으로 사망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 칸토르의 집합론이 정규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칸토르의 세계에서는 이 5번째 공리는 안 맞아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그랬는데 부분하고 전체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미치겠죠. 그래서 수학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것도 막 빈틈들이 막 생겨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잖아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수학의 언어 구조 세계에서는 이게 모순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공리계가 흔들립니다. 수학도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수학책입니다. 대학교 수학책은 이렇게 건조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정리 3.5.4, 정리 3.5.5, 증명, 다른 정리 3.5.6, 정리 3.5.7, 증명. 정말 진짜 무슨 법조문 같죠? 정말로 딱 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책 제일 앞에 공리가 몇 줄 나와요. 이 책에서 이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 몇 개 나온 다음에 정의 1, 그 다음에 성질 1, 증명 1, 정의 2, 성질 2, 증명 2, 정의 3, 증명 3, 정의 4, 다른 정의 4, 증명 4, 정의 5,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책이 정말. 이게 수백 페이지짜리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말 미쳐버리죠. 그런데 그 법률 구조가 이 언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법이든 수학이든 정의를 내리고 공리에 해당되는 게 헌법이고 정리에 해당되는 게 법률이고 보조정의에 해당되는 게 시행령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내려갈수록 디테일해지고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포괄적이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공리에 해당되는 헌법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봤어요. 근대국민국가에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공리에 물론 이것도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공리예요. 1조. 그러면 근대국 다른 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에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독립선언문 제일 앞문장이에요. 자명한 진리가 뭐예요? 공리예요. 공리. 항상 법에는 보면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민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 매우 빨갛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을 보시면 제가 길어서 잘랐는데 그래서 이 정부는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인민이 갈아엎을 수 있다는 문장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멋있죠? 예, 이게 이 미국 독립선언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프랑스 헌법을 보기 위해서 근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랑스는 어떻게 돼 있냐? 데카르트 방법서, 데카르트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 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근대 철학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문장인데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라는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 나오는 문장이에요. 나는 특히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는 그 근거의 확실성과 명증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아직 수학의 참된 용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기계학에만 응용되고 있음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이 되게 명징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컴퓨터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뭐 수레바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기중기 만들고 증기기관 만들고 기계 만드는 데만 쓰지 말고 예? 기계 만드는 데만 쓰지 말고 철학이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법률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수학의 언어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대가 그토록 확고하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지금까지 이 위에 더 탁월한 것을 세우지 않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그 다음 문장은 나는 사실상 지식의 전부가 보편적 수학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제일 유명한 책. 그래서 쉽게 그러고 나서 이 한 문장을 써요. 이게 뭐겠어요? 데카르트가 설정한 공리입니다. 공리입니다. 인간이 왜 보편적 지식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야. 뭐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뇌는 달려있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인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공의로 깔고 그 다음부터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했지만 데카르트도 이게 다 미화 아시죠? 다 그냥 미화시키면 그렇지만 실제로 얘네들도 한계 많아요. 데카르트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굳이 연결하면 어느 쪽하고 가깝냐면 플라톤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도 신을 믿었고 죽으면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 영혼은 살아있을 때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어디 있냐. 또 그 영혼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실체가 있냐 없냐. 실체가 있냐 없냐. 아니,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거는 이동한다는 건데 이동을 한다는 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마치 담배 연기처럼 무게도 있다는 얘기인데 무게도 있고 실체가 있으면 몸에 어디 있는데? 몸에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몸에 송과선이라는 송과선, 영혼과 육체를 연결해주는 기관이 있다고 말을 해요. 얘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해부를 못하던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던 시대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20세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도 영혼의 무게를 재겠다고 실험을 한 의학자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울에다가 막 때려 올려놓고 죽기 전으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기 전후의 무게 차이가 영혼의 무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라를 까가지고 1900 몇 년에 심지어 신문 기사로 나와요. 29g이다. 뭐 어쩌고 영혼의 무게는 가봐서 검색해 보시면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29g이라는 21g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21g입니다. 쇼펜 주인공이고요. 보세요. 별점 좋은 영화예요. 재밌어요. 꼭 보세요. 그 21g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실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진짜 영혼이 실체가 있고 어딘가에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리고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어디 사후세계로 간다. 믿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입증이 안 돼요. 입증이 안 되는데 송과선은 이제 개뻥인 건 다 들통났죠. 현대 의학에서는 해부로 다. 그래서 하여튼 데카르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뒤를 이어서 스피노자, 대충은 들어봤죠. 스피노자, 한 그루에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그 스피노자. 얘는 책 제목이 윤리학, 원제는 에티카예요. 에티카. 근데 그거의 원제목이 이겁니다.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된 윤리학. 수학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만 제가 따온 거예요. 제 2부.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해서. 보세요. 아니 무슨 철학책을 이렇게 써요. 정리 49의 따름 정리와 증명 및 주석에 따라서 뭐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증명. 이게 약간 이상하죠. 정말 모든 책을 다 수학책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스피노자. 유명한 애들인데 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해요. 뭐 신의 뭐 존재성 증명 막 이런 거 해요. 진짜로 수학 언어 구조로. 그래가지고 얘는 범신론의 창시자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뭐 이런 애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근대 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오 진짜 1시간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오늘날의 현대적인 법률 체계에 제일 가깝다는 법이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한 다음에 만들어진 프랑스 민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804년에 공포가 되는데 이 프랑스 민법전이 현대 국민국가에 가장 가까운 가장 모태가 되는 법으로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뒤로 대부분 다 이걸 본따서 국가들이 법을 만드는데 무려 1804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그냥 프랑스 법이에요. 그냥 그거를 계속 개조해서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뭘 덧붙이거나 수정하거나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 프랑스 민법전을 읽어주는 것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짜리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근대 이게 그리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근대는 그냥 짧게 얘기하고요. 더 궁금하다 다음에 제가 2탄 강의할게요. 궁금할래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뭐 수량화의 역사 어떻게 인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수량화했는가. 예를 들면 근대 철학 정치 철학가 중에 유명한 애가 벤담이랑 밀이라는 애가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들어보셨죠?
여기에 얘들은 그러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벤담은 아예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요. 행복량 측정하는 것. 아, 참 정말 이때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마인드를 다 탑재하고 있고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런 언어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행복량을 수학적으로 측정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벤담이 만든 공식이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예, 그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수량화의 역사가 하나 있고 또 수학과 여성주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되게 많은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공리는 안 뽀개지냐? 그것도 이제 공리계가 흔들리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프랑스 민법전 1804년에 발표된 거예요. 제1조이랑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이게 프랑스 헌법 1조이랑 멋있죠? 멋있죠? 그리고 한국 거랑 비교해 보세요. 공리 같은 거예요. 예, 1조 2항도 되게 멋있어요. 헌법이에요, 헌법.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헌법 1조 2항입니다. 멋있죠? 자, 제1장 주권 제2조 1항 프랑스의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이게 헌법 2조예요. 2. 국가의 상징은 청백 적의 삼색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막 그 프랑스에 이제 빨간 사람들이 막 빨간 깃발을 들고 막 흔들면서 막 야, 우리가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헌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거죠. 헌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 헌법이 청백 적의 삼색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 국가는 라 마르세의 예지이다. 4. 공화국의 국시는 자유평등 박애이다. 이거 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근거해서 나폴레옹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제3조 1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1조인데 얘는 이게 3조로 나오죠. 그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 투표를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804년에 만들어진 법인데도 민법전을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막 심지어 형사법하고 민법하고 구분되어 있고요. 민법 안에는 뭐 부동산,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유권 막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분쟁할 만한 게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리는 제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현대사회의 구조가 수학 공식은 몰라도 돼요. 수학 공식은 몰라도 되는데 당하지 않고 살려면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려면 이 사회의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회의 시스템은 수학적 언어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논쟁을 할 때 이국중 교수 착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뭐 김종대가 뭘 알고 그러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관련 법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관련 법률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그 법률에 따르면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그럼 잘못한 건지 못한 건지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법률이 이상하다 그러면 법률을 어떻게 고칠 건지 이런 걸 고민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책임을 온당한 데 물어야 되고 기자들이 이상한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으면 그런 기사 쓰지 말고 제대로 된 탐사 보도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도 토론을 할 때 상대를 힘으로 압박하고 말로 누르고 감정에 호소해서 야,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잖아? 이러지 말고 제대로 논리적으로 싸우려면 이런 화법에 익숙해져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